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고 계신가요? 벌써 한 주가 끝나가는 토요일이네요.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뭐든지 다 열심히는 하는데 효율성이 정말 떨어지게 일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정말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데 꼭 불편함을 느끼고 나서야 그 다음에 고치게 된다고 해야 하나요? 참 비효율적이게 일하는 것 같아요. 공부나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중요한 지식이 있대요. 이걸 모르면 그냥 열심히는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잘 하기는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인지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주제는 최고의 공부를 하기 위한 멘탈 트레이닝이지만 사실은 공부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모든 면에서 공부건 일이건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바로 오늘 함께 할 책인데요. 심리상담가이시자 마인드 코칭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유튜버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네요. 바로 박세니 작가님이 지으신 초집중의 힘, 오늘 함께 해볼게요. 자신의 무의식에 명확한 목표를 만들어라. 공부하고 있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목표는 바로 성적이 오르는 것, 혹은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다. 중요한 점은 성적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성적이 오르는 것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자세나 습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매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서 실천하고 그 와중에 예전의 습관이 나오면 반성하고 다시 원하는 것에 몰입하는 과정을 수없이 거쳐야 한다. 수험 기간 중에 불면증이 생겼다고 가정해보자. 불면증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 생긴다. 이때 자신의 목표가 분명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그 증상들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며칠 밤을 목표에 매진하면 계속해서 잠이 오지 않을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우리 몸과 마음은 간절히 수면을 원하고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목표가 분명한 사람에게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목표 설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예를 들어보겠다. 1953년 미국 예일대학에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다. 명확한 목표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표를 작성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학생 중 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87%는 목표 설정을 아예 하지 않았고 10%는 목표를 세우려는 노력을 약간 해보았으며 3%만 행동 계획과 목표 설정 기준을 종이에 쓰면서 생각해봤다고 답한 것이다. 20년이 지난 후 당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했더니 직업이나 재정 상태 등 모든 면에서 목표를 설정했던 3%의 학생들이 다른 97%의 학생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성취와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대학 시절에 자신의 목표와 꿈을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삶 전체가 달라진 것이다.
분명 목표를 세우고 세부 계획을 수립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집중해야 할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얻게 된다. 이렇게 목표 설정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고 있다. 목표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 1대1로 심리 상담을 하다 보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사는 수험생들을 만나게 된다. 저마다 자신의 문제를 크게 느끼며 인생이 힘들다고 호소한다. 이들이 공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공부가 자신에게 무슨 의미인지 또 어떤 가치를 지닌 일인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해서 무의식에서 명확한 목표가 새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의식에 명확한 목표가 존재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은 단지 의식적인 수준에서 공부를 잘했으면 하는 희망사항을 갖고 있을 뿐, 무의식에서는 성적이 오르는 것보다는 그 외의 다른 요소에 집중을 빼앗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성적 상승이라는 목표를 무의식에 제대로 새길 수 있는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것이다. 세상 모든 분야에서 실제로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무의식의 영역에서부터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란 확신을 갖고 임하는 사람들이다. 확신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 프레임에서 나오는 것이다. 올바른 프레임이나 신념이 없는 사람들은 목표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다. 이런 부분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소녀의 실제 이야기를 모티브로 만든 영화 소울 서퍼를 소개하겠다. 해밀턴은 하와이주 카우아이 섬에서 태어나서 8살 때 처음 서핑 대회에 출전했으며 13살에 출전한 NSSA 국내 챔피언십에서 2등을 했다. 이렇게 전도유망했던 해밀턴의 서핑 인생은 파란만장한 인생의 굴곡을 맞이한다. 친구와 서핑을 하다가 뱀상어의 공격으로 그녀의 왼팔을 잃게 된 것이다. 해밀턴은 한쪽 팔을 잃었지만 서핑에 대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녀는 상어에게 공격당하고 꼭 1년이 지난 2004년 NSSA 국내 챔피언십으로 복귀했고 ESPY 어워드에서 최고 복귀 선수 부문을 수상했다. 그녀는 한쪽 팔이 없는 서핑 선수라는 시선을 견디는 것 자체만으로도 쉽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타인을 돕겠다는 새로운 목표와 사명을 가슴에 새겼다. 만약 상어의 공격을 받은 그날로 다시 되돌아가서 서핑을 안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밀턴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일어난 일을 바꾸진 않겠어요. 왜냐하면 팔이 2개일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안게 됐으니까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끔찍한 사고를 겪고도 다시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인공의 용기가 존경스러웠고 또 남들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서도 더 많은 노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낸 모습에 큰 감동이 밀려왔다. 영화 마지막 부분에 해밀턴이 하는 대사가 있다. 저는 서핑을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이것이 내가 매일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서 훈련한 이유예요. 이것이 암초에 베이고 녹초가 되어도 참고 이겨내는 이유예요. 인생도 서핑과 같다.
파도가 부서지는 곳에 빠질지라도 바로 다시 올라와야 한다. 파도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쪽 팔이 없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목표가 없는 삶이다. 오히려 그 우여곡절과 역경을 견디고 이겨내면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면서 가슴 벅찬 행복을 느끼게 될 것이다. 목표에 대한 믿음과 자신감만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가능하다. 수험생이라면 언제까지 어떤 시험에서 합격할 것이다 라는 목표를 설정했을 것이다. 하지만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다양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아무리 전략을 철저하게 잘 짜놓았어도 반드시 발생하는 게 우여곡절이다. 하지만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한두 가지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갈린다. 대부분은 우여곡절이 생기면 어쩔 수 없이 올해는 공부할 상황이 아니구나. 내년에 하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수정해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누군가는 어떤 우여곡절 속에서도 절대로 설정했던 목적지와 도착 시간을 바꾸지 않는다. 전자는 우여곡절 앞에서 더 이상 전략을 세우지 않고 타협하며 점차 포기를 선택할 때, 후자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전략을 세우고 실행해 나간다. 그렇다면 우여곡절 속에서도 결국 끝까지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 한번 정한 목표를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들은 결국 자신의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발한 방법을 찾거나 목표를 이루게 할 자신의 숨겨진 능력을 발휘해 목표치에 먼저 도달한 사람들의 힘을 적극적으로 얻어내는 그런 전략을 펼친다. 목표를 한번 세웠다면 목표치를 절대 건드리지 마라. 바꾸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전략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표만을 생각하고 실행하면서 시험에 합격하는 노하우를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해밀턴처럼 자신에 대한 만족감과 성취감뿐 아니라 타인에게 초집중 상태를 만들어내면서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본질적인 목표를 무의식에 새긴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성취를 이루게 된다. 정말 확고한 목표만 있다면 어떤 난항도 또 어떤 흔들림도 크게 개의치 않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동안 미뤄두었던 나만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명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 아주 사소한 것 하나만 실천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자신의 마음이 만든 병임을 인지하라. 어떤 병이나 증세가 정신적, 심리적 원인으로 새기는 특성을 시민성이라고 한다. 즉, 시민성 질환이란 마음으로부터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이 신체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신경성 소화불량, 두통, 가위 눌림, 머리카락 뽑기, 시험 공포증, 불면증과 같은 다양한 증상들이 있다. 고강도의 스트레스 환경에서 매우 흔하게 일어나는 이 질환은
수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심리 수업과 초집중 이완요법을 통한 즉각적인 치유가 절실하다. 시민성 질환은 수험생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할 만큼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이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스트레스 환경에 자주 노출되고 또 오랫동안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시민성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시민성 질환을 극복하고 치유하려면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증상이 결국은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내가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부정적인 영향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기능 장애로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면 긴장하게 된다. 시험을 앞두고 계속 긴장된다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필요할 때 적절한 이완을 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수험 생활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긴장을 유발하는 찰나의 상황이 지나가면 이후에는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이완되어야 하는데 평소에도 심리적으로 과도한 긴장 상태가 유지되는 사람들이 있다. 긴장과 이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 우리의 몸은 여러 가지 증상으로 신호를 보낸다. 지금 몸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은 이 신호를 인지할 수 없고 그것이 누적되면서 문제가 생긴다. 시민성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는 자율신경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자율신경계는 동물의 신경계 중 말초신경계의 한 부분으로 대뇌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잠을 자고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땀이 나는 등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신체가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절해주는 컨트롤 타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서로 기량적, 즉 한쪽이 촉진되면 다른 한쪽은 억제되는 작용을 한다. 평소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긴장한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되거나 또 부정적인 감정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교감신경은 흥분 상태가 되고 부교감신경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 이 상태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하며 신체 균형이 무너지면서 속이 답답하거나 심장의 두근거림, 어지러움, 두통, 소화불량, 만성피로 등의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자율신경 실조증은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감정의 기복이 지나치게 심한 경우, 환경호르몬 또는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생활 환경이 나빠진 경우, 수면제나 스테로이드, 다이어트 약 같은 호르몬성 약물을 장기 복용한 경우, 낮과 밤이 바뀐 불규칙한 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물리적인 원인의 경우 환경을 건강하게 바꾸어주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다. 균형 잡힌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 등 일정한 생활 리듬을 잘 지켜주어야 한다. 수험생들은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렵겠지만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노력해야 자율신경계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 만약 건강한 환경으로 생활 패턴을 바꾸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그 원인을 무의식, 정신 영역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특정 이유로 인해 무의식적 불안이나 긴장 상태가 지속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신체화 증상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숙사의 단체 생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 중에서는 부모와의 관계가 극도로 나빠서 자아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거나 단체 생활에 대한 좋지 않은 트라우마 등이 현재의 상황에서도 영향을 주어 두통, 복통, 호흡곤란, 불면증, 이명 증상 등 심인성 증상이 더 가속화되는 경우도 있다. 심인성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걱정이 굉장히 많은 편이다. 그래서 과도한 걱정을 덜어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줄일 수 있고 심리적인 불안 상태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과도한 걱정을 덜어낼 수 있는 방법을 2가지만 소개하겠다. 첫째, 나쁜 상황에 직면했거나 혹은 최악의 상황을 떠올려 볼 때 그 자체를 피하거나 압도될 것이 아니라 상황을 해결하고 풀어낼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행동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 걱정과 불안을 일으키는 원인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보거나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하라는 것이다. 인간은 무지한 상태일 때 불안과 두려움을 느낀다. 하지만 해결책을 찾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집중해야 할 대상을 찾고 작은 매듭부터 풀어나간다면 걱정거리는 곧 해야 할 일이 되고 결국 해결한 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둘째, 자신의 걱정거리를 머릿속으로만 떠올리지 말고 종이에 적어본다. 명확하게 시각화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것은 두뇌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다. 생각이 정리되면 막연했던 부정적 감정 상태도 진정이 되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 걱정거리의 실체를 직면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그저 단순한 노파심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면 어쩔 수 없이 직면하게 될 그 최악의 상황까지도 대처할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야만 걱정과 고민에서 사로잡힌 잠재의식을 진정시킬 수 있다. 물론 어떤 시험이든 반드시 합격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임해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 떨어지더라도 열심히 공부한 지식으로 강의를 해서라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 시험에 떨어지면 내 인생은 끝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무조건적인 절박함이 만들어낸 긴장 상태로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된다. 시험을 보는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라.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더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길은 존재한다. 그런 방법에 계속 집중하면서 유연한 수험 생활을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갑자기 생각하지도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순간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기 마련이잖아요. 조금만 생각을 바꾼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패했다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니까요.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라. 상상을 통제하지 못하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그렇다면 상상을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상해야 한다. 이것이 실현되려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또 원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한다. 자신의 목표가 분명하게 느껴지기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도 더 알아차리는 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신의 욕구와 바람을 확실한 세부사항으로 정해놓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명하게 그리지 못할까? 대부분 성인일 때보다 어린 아이였을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을 더 잘한다. 갓난아이는 자신이 언제 배고픈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고 자신이 바라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문제가 없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크게 울어대면서 얻고 쟁취한다. 젖을 받아먹고 기저귀를 갈게 하고 사랑받게 만드는 모든 것을 내면에 갖고 있다. 좀 더 자란 뒤에는 호기심을 갖고 계속해서 다양한 것에 관심을 보이고 알아보려 한다. 이때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어떤 두려움 없이 그것을 향해 돌진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모님을 포함한 어른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거기서 나와. 그건 네가 못해. 어린애처럼 울지 마. 부끄럽지도 않니?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좀 더 성장한 뒤에는 이런 말들도 듣는다. 아니, 돈은 땅 파면 나오니? 돈 버는 건 힘든 거야.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남들도 좀 생각해라. 네 능력을 고려해서 일해야지. 누군 한때 꿈이 없는 줄 아니? 세상은 네가 바라는 대로 돌아가지 않아. 정신 차려. 이런 제재와 한계 섞인 암시를 받으면서 성장하는 동안 결국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모호해진다. 대신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안에 갇혀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행동들을 배웠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지 않지만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다. 부모가 바라는 의대에 진학한다든지, 남들이 많이 보는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부모가 바라는 배우자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기도 하면서 말이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만 쫓아서 살다 보니 정작 스스로의 욕망에는 무감각해진다. 그렇게 살아온 청년들에게 꿈이 무엇인지를 물어볼 때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남들이 그들에게 해야만 한다고 했던 것들과 더 나은 것이라고 지정해 준 것들이 그들이 정말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억눌러 있는 진정한 자신과 자신의 욕구를 되찾을 수 있을까? 첫째, 모든 선택의 상황에 봉착할 때마다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고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그것을 가볍게 대충 선택하면 안 된다. 존귀한 자신에게 최고의 선택을 해주려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갖춰야 한다. 나는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
나에게는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것 같아. 이런 말을 절대로 하지 마라.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든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하찮은 것이라도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원하는 것을 선택하라. 그 선택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당신의 꿈을 꺾는 말을 했던 자들은 그들이 원했던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간 사람들이고, 당신도 그들처럼 살아야 한다고 외치는 것이다. 그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제대로 인식하면서 행동하고 선택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그들이 준 쓸모없는 제약을 깨버릴 수 있다. 둘째,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 갖고 싶은 것들, 또 되고 싶은 것들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라. 최소 10개에서 30개 정도면 좋다. 버킷리스트에 적은 것들을 입으로 소리내면서 그것을 이룬 느낌들을 떠올려보라.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 중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다. 그 부분들을 다시 추려서 적고 항상 지니고 다니길 바란다. 버킷리스트를 적은 종이가 없어도 진심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떠올리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될 때까지 말이다. 사실 사람이란 자신의 욕망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으로는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미 성장해버린 어른들도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없다는 무의식적인 믿음을 형성화하고 살아가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같은 종류의 두려움을 자녀들의 정신에 일찍부터 심어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다. 세상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돈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 남들의 정신적인 성장을 돕고 위대한 존재로 이끄는 것에만 20년을 몰두했고 첫 해부터 억대 소득을 벌며 돈 걱정이 없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절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고 싶다.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경제적 자유를 얻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제 주변에는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이 글을 보는 당신이 반론을 제기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줄 수 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업에 실패한 것이다. 당신의 눈에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겠지만 그 사람은 분명히 본인이 하는 일보다 더 관심이 가는 다른 일로 사업에 집중하지 못한 것이다.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면서 성공의 길을 찾는다. 이건 세상에 존재하는 일종의 법칙이며 순리인 것이다.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찾은 사람들은 그 일에 스스로 완전히 고도의 집중과 몰입이 가능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진심으로 좋아하는 일이 있는 자는 반드시 그것으로 타인들까지 집중시키고 몰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한다.
저도 오늘 녹음 끝내고 제가 하고 싶은 일들, 갖고 싶은 것들, 또 되고 싶은 것들을 적은 버킷리스트를 바로 만들어 봐야겠네요. 초집중력만 있으면 인간관계는 저절로 된다. 인간관계를 굉장히 거창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의 사람은 인간관계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친구와 사소한 다툼을 하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공부하는 데 큰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인간관계를 잘해야 한다는 강박이나 부담감을 잠시 뒤로 하고 생각해보라. 인간관계는 살아가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자신의 남다른 능력으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 즉 초집중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면 인간관계는 매우 수월해진다.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를 맺는 인간은 초집중 상태를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성공한 이들이 평생토록 가장 중시하고 노력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들의 삶의 철학에 대해 궁금해하며 배우고 싶어 한다. 그들은 각 분야에서 고도의 집중 상태를 만들 수 있었기에 자신감이 넘치며 행복한 인간관계도 가능해졌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형성하고 세상에 나를 크게 알리려면 반드시 어떤 분야에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멋지게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 초집중을 만들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 자연스럽게 의미 있는 강력한 인맥을 쌓을 수 있다. 나도 20대에 처음 만난 원장님들로부터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았는가? 만약 내가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인맥만 찾고 싶은 욕망만 있었다면 사람들과 세상이 나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력 없는 인맥은 부질없다. 인간관계는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기보단 물 흐르듯 저절로 되는 거라는 인식을 갖추어야 한다. 인간관계를 정말 잘하고 싶다면 이제부터 해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진짜 인맥을 구축하고 싶은 사람은 인간관계를 일정 시간 동안은 잠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관계는 방해 요소이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정리한 다음 내가 진짜로 원하고 좋아하는 것으로 남들을 초집중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낸 뒤에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진정한 인간관계다. 그럼 사람들과 만나지 말고 혼자 공부하고 노력하라는 것인데 너무 외롭지 않겠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로 외로운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발전 없는 사람들과 만나서 인간관계를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행복한 미래도 없고 꿈도 없이 술 마시면서 서로 신세한탄을 하거나 의미 없는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외로운 것이다. 인간은 기껏해야 100년 안팎의 짧은 인생을 산다. 짧은 삶 속에서 깊은 공감을 나눌 수 있고 서로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가 되면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만든다면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인간관계 하면 친구부터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친구가 많으면 행복한가? 그 친구가 고도의 집중과 몰입 상태를 진짜 잘 만들어내는 존재로서 자기관리와 사회적인 기능을 잘하는 친구라면 진짜 좋은 친구다. 그런데 내 주변에 그런 상태를 못 만들어내는 친구만 있다면 본인 자체의 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친구라는 존재가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원수가 되기도 한다.
나는 원수를 친구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의외로 많이 보았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잘 될 거라고 응원해주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는지 떠올려보자. 부정적 암시를 하는 친구들은 서로의 발전을 막아버린 악연과 같다. 진정한 친구는 양보다 관계의 질이다. 멘탈이 약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개발을 위한 인간관계가 아니라 위로받고 인정받기 위해 사람에게 집착하는 경향을 보인다. 지구상의 약한 동물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뭉친다라는 것이다. 약한 종일수록 더 많은 개체가 모여 군집 생활을 한다. 반면에 사자나 호랑이 같은 먹이 사슬의 최상위로 갈수록 여럿이 뭉치지 않고 혼자 다니거나 적은 수의 무리를 이루고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간도 초집중을 통해 힘을 키우면 생존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인정 욕구와 의존 욕구에서 벗어나면 인간관계가 보다 자유로워진다. 여럿이 모여 시간을 낭비하는 인간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초집중하라. 초집중을 통해 성취한 전문 지식과 능력을 바탕으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해낼 수 있다. 반면에 초집중 상태를 만들어낼 수 없는 수동적인 삶을 산다면 인간관계를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인간관계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 본질을 깨닫게 되면 친구들을 매번 만나지 않아도 외롭지 않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로 성취를 이루고 타인을 초집중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맺어진 관계가 정말 가치 있고 멋진 관계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충분히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곧 원치 않는 인간관계에 끌려다니거나 집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 이제부터 기존의 부정적이고 무의미한 인간관계에서 벗어나라. 인간의 인생은 어차피 수십 년에 불과하다. 왜 세상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고민해야 하는가? 왜 남한테 장단을 맞추려고 하나? 북치고 장구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치다 보면 그 장단에 맞추고 싶은 사람들이 와서 춤을 추는 거야. 유튜버 박막래 할머니가 말한 것처럼 남의 눈치를 보지 말고 내가 춤추고 싶은 대로 춤을 추면 초집중을 만들면 그 장단에 맞춰서 놀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초집중의 힘을 믿고 초집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의 힘만 잘 키우면 된다. 그 힘을 키우기 위해서 무의미한 인간관계를 끊고 자신의 분야에서 노력하라. 그런 다음 세상 사람들과 원 없이 연결하면서 삶이 다하는 날까지 신나게 살다 가는 거다.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당신보다 뛰어난 성취를 이룬 모든 사람이 지식의 가치를 먼저 믿고 실천하고 활용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지식들을 이 책을 통해 먼저 갖추어 내면화하길 바란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지식은 우리를 성장하게 한다. 운명의 주인이 되기 위해 오늘도 내가 원하는 그것에 한 발짝 더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제 꿈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내일이 되어볼게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잘 자요. 안녕. Tengo el empeño, mejorarme como persona. No soy de esos que no luchan. Espero que lo mismo hagas con problemas de tu